주면 한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불렀고 직접 서울에 특사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3주 뒤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해임됐고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화해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단 3장의 카드에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의 가장 깊은 곳, 지하 1층 상황실 바로 옆에 위치한 소회의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홀든, 미합 중국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불리던 남자.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에 사인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주 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바로 2층에서 홀든은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3주면 충분합니다. 서울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올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1일 뒤 무릎을 꿇은 것은 서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워싱턴에서 28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와 NSC 한반도 특별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에서 4년을 주재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스스로를 한국 전문가라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부심이 얼마나 오만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이 감행되었고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량의 21%가 통과하는 이 핵심 해상 수송로가 한순간에 막혀버린 겁니다. 국제 유가는 이틀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증시는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진짜 관심사는 유가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리처드 홀든이 소집한 긴급 NSC 회의. 참석자 14명.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은 냉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지도 위로 붉은색 화살표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홀든이 회의실 맨 앞에 섰습니다. 그의 회색 눈동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값을 누가 낼 것이냐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맹 비용 분담 시나리오 -1순위 대한민국. 홀든이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하루 2억 8천만 달러씩 증발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납세자들만의 돈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좋을 때만 동맹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홀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그리고 홀든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문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오퍼레이션 프레셔 포인트, 작전명, 압력점. 대한민국을 겨냥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전체 시나리오가 12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협력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를 상대로 한 협박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든의 집무실에서 소규모 후속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캐슬린 마이어스 국방부 아태전략 차관보, 그리고 NSC, 아시아 담당 실무진 4명이 참석했죠. 홀든의 집무실은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그는 냉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면서 홀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브레넌, 자네가 서울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게. 호위 연합의 이지스함 2척, 해병 1개 대대 파병. 방위비 특별분담금 42억 달러. 이란 제재 동참 수위 상향.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멈췄습니다.
42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6천억 원. 이것은 협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연간 국방예산 증가분을 통째로 빼앗아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보좌관님, 이 규모는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섭니다.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홀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과 많은 양의 경멸이 섞여 있었죠. 브레넌, 자네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한국은 우리가 기침만 하면 감기 걸리는 나라야. 주한미군 카드만 슬쩍 흔들면 청와대에서 택배처럼 보내줄 거라고. 마이어스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 중동산 원유 비중 72%, 전략 비축유 추정 보유량은 최대 19일분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한국은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3주 안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19일.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이 숫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누구도 마이어스의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홀든이 의자에 깊이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왜 한국을 1순위로 잡았는지 알아? 일본은 기시다가 알아서 기어와. 유럽은 나토가 있으니까 프레임이 다르고. 하지만 한국은 좀 달라.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현금 인출기야, 브레넌. 비밀번호도 알고 출금 한도도 없어. 언제든 필요한 만큼 뽑아 쓸 수 있지.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제니퍼 박.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NSC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유능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죠. 홀든이 그녀를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 보좌관, 기분 나빴으면 미안. 하지만 사실이 그래. 자네 본국 사람들은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면 지갑이 저절로 열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학이야. 제니퍼 박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홀든의 말에 반박해야 했지만 저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마이어스가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붕괴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지속 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에서 5%로 추락, 수입 물가 18% 폭등, 비축유 소진 19일 후 정유시설 가동 중단, 물류 대란 발생, 주가 25% 폭락, 국채 금리 3%포인트 급등.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하단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항복 시점 D18일에서 D23일. 한국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내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으로 전망. 홀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야. 3주면 끝나. 브레넌, 서울 가서 이 시나리오를 은근슬쩍 흘려. 직접 말할 필요도 없어. 한국 사람들은 영리하거든. 알아서 계산하고 알아서 기어올 거야.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은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홀튼의 입에서 나온 동맹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속을 포장한 가면이었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사였으며 주권 국가를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가장 오래된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의 관성이 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은 따른다. 이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워싱턴의 철칙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퍼레이션 프레셔 포인트 문서가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홀튼의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3주면 충분하다.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워싱턴의 오만한 계산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 것인지를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3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저는 목도리를 여미며 VIP 통로로 걸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4년간 주재하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줄지어 달리는 현대와 기아 차량들, 멀리 보이는 삼성의 반도체 연구소 건물,
여전히 활기찬 거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가 에너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서울은 평온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유가가 $130를 넘겼는데 왜 이 도시에서는 패닉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곧 떨쳐냈습니다. 아직 충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겠지. 3주 후면 이 거리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죠.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청사. 저는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먼저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동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자연스럽게 호위 연합 참여와 비용 분담 이야기로 넘어간다. 한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를 슬쩍 언급한다. 마이어스가 분석한 한국의 에너지 취약성을 상기시키면 협상은 끝이다. 워싱턴에서 수백 번 써먹은 방식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에는 불안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면서 저는 준비한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현재 중동 상황의 심각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유가는 이미 $130를 돌파했습니다. 이 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관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았죠. 미국은 자유로운 해상 항행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위해 국제 호위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지스함 2척과 해병 1개 대대의 파병, 그리고 방위비 특별 분담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핵심 숫자인 $42억 의도적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칙론에서 합의를 끌어낸 뒤 숫자를 꺼내는 것이 홀든이 지시한 협상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1차관의 반응은 제 시나리오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초쯤 되었을까요? 회의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부차관보님께서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외교 테이블에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동맹이란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함께 행동하는 파트너십, 좋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부차관보님, 함께라는 건 쌍방이지 않습니까? 한쪽이 요구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조공이에요. 혹시 그걸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서울에 4년간 주재하면서 수많은 한국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정중했고 미국의 입장을 경청했으며 때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워싱턴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그것이 제가 알던 한국 외교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대로 압박의 강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차관님,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금 미국의 해상 보호 능력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된 위협이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너희 기름기를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1차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도 호르무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타국의 전쟁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차관님, 한미 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혈맹입니다.
이 위기에서 한국이 방관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워싱턴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카드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1차관의 입가에서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봤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패를 이미 다 읽었다는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는 재검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은 워싱턴에서 추정하시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마이어스의 분석, 비추규 19일, 3주 항복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28년간 워싱턴에서 통해온 방식을 이 자리에서 의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저는 워싱턴으로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측이 예상보다 강경합니다. 파병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홀든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허세야, 브레넌. 유가가 $150까지 가봐. 주유소 앞에 줄이 늘어서고 물류가 멈추면 저절로 기어올 거라고. 자네는 그냥 거기서 기다려. 3주면 돼.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곧 꺼질 것이라고. 3주면 이 도시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울이 제게 보여줄 것은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강대국의 협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CNN을 틀어놓고 면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면도기를 든 채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면도 크림이 셔츠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자막을 읽었죠. 속보. 대한민국 정부. 중동 호위 연합불참 공식 선언. 파병 요청 사실상 전면 거부. 면도기가 세면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욕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홀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홀든은 바로 받았어요. 그도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죠. 보셨습니까, 보좌관님.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홀든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28년간 그의 온갖 분노를 목격해왔지만 그날 아침에 그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당혹.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작은 동맹국에게 면전에서 거절당한 충격이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브레넌,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보좌관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측이 예상보다 강경하다고. 강경하다고? 이건 강경한 게 아니야. 이건 반란이야. 홀든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마이어스한테 전화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재검토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오산기지 자산 이전 시뮬레이션도 시작해. 이 친구들이 미군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일상적이었어요. 출근길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방금 세계 최강대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거리에는 긴장감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군사적 개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외교 안보 노선을 견지하며 동맹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파트너십 위에서만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무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외교 용어로 이것은 경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펜타곤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자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성명을 냈고 이것은 주한미군 카드를 노골적으로 흔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파병 거부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마자
의외의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외교부가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도 비슷한 톤의 논평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일본 내각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홀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거부하자 눈치를 보던 다른 동맹국들도 하나둘 비슷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 넘긴 것은 워싱턴이 현금 인출기라고 깔봤던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홀든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됐어. 군사 카드가 안 먹히면 에너지로 간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유가가 더 오르면 한국 경제는 저절로 쓰러져. 그때 가서 우리가 수리비까지 청구하면 돼. 홀든은 여전히 자신의 시나리오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 마이어스가 분석한 비축유 19일이라는 숫자를 홀든은 성경 말씀처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워싱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서울의 편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것은 파병 거부 선언 이틀 뒤 한국 정부가 첫 번째 방패를 꺼내 든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 135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유소에서는 패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파운드를 돌파했고 도쿄에서는 경유 배급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뉴욕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긴 휘발유 가격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홀든과 마이어스는 이 혼란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훨씬 높으니까 더 빨리, 더 심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날아온 소식은 그들의 계산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호텔 근처 주유소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차가 줄을 서 있긴 했지만 그것은 패닉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출근 시간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가격 전광판을 올려다봤더니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리터당 1680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돌파한 상태였어요. 정상적인 시장 반영이라면 한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0원은 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680원이라니.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검색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경제명령에 준하는 조치를 발동하여 국내 석유 제품 도매가 상한선을 리터당 1680원으로 강제 고정시킨 겁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을 원천 봉쇄하고 투기 세력의 석유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즉시 동결시켰으며 주유소 폭리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특별 단속반을 전국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 권력의 전면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학의 교과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초강수였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정부가 유가 상한제를 발동했습니다. 리터당 1680원으로 고정입니다. 홀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격 통제. 경제학 기초도 모르는 건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면 암시장이 생기고 결국 더 큰 혼란이 와. 경제학 원론 한 장에 나오는 거잖아. 마이어스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통제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2주 안에 정유사들 재고가 바닥나고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나리오에는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마이어스가 예측한 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주유소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물류 트럭들은 멈추지 않았으며 대형마트의 진열대에는 상품이 가득했어요. 한국 정부가 정유사들에게 비축유를 풀어 공급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국제 현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기다리던 한국발 패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 대기 줄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도, 물가 폭등에 분노한 시민 시위도 없었어요. 호텔방에서 워싱턴과의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마이어스의 얼굴이 처음으로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브레넌, 현지 주유소 상황 확인됐어? 네, 정상 영업 중입니다.
가격도 1680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공급 차질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마이어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비축유를 풀어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 비축유가 19일이면 바닥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아수라장이 됩니다. 홀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19일이면 떨어져. 지금이 파병 거부 후 12일째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 기름이 바닥나는 순간 서울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거야. 19일.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이어스의 분석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던 숫자.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최대 19일분이라는 그 확신에 찬 숫자. 하지만 19일이 지나도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일째가 되던 날,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커다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마이어스의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한국 정부가 두 번째 방패를 꺼내 들면서 워싱턴의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 시간 오전 10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TV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동시에 워싱턴의 홀든, 마이어스와 화상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핵폭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약 1억 4,600만 배럴, 일수로 환산하여 215일분의 전략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부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국가 경제와 산업시설을 7개월 이상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15일. 화상화면 속 마이어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홀든은 화면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뭔가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마이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분석에서는 19일이었어요. 19일. 한국의 공식 보유량의 정부 비축유와 민간 의무 비축유를 합산해도 최대 90일인데 215일이라니. 저는 즉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스의 분석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틀렸는지를 깨달았죠. 마이어스는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비축유만 계산해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 외에도 민간 정유사 의무 비축분, 한국석유공사의 비공개, 해외 임차 저장 탱크 물량, 그리고 호르무즈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초기에 선제적으로 확보한 긴급 도입 물량까지 합산하면 실제 비축량은 공식 통계의 2배가 넘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가 위기를 예측하고 수개월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비축량을 끌어올렸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장관이 추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IEA의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요청에 따라 800만 배럴을 국제시장에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자기 살기도 바쁜 상황이 아니라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워싱턴이 3주면 무릎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기름을 나눠줄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호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오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워싱턴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지표 위의 숫자로만 봤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 중동산 원유 비중 72%. 이 숫자들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분명 취약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정부의 능력, 국가 시스템의 위기 대응 속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산업 인프라의 깊이까지는 계산에 넣지 않은 거죠. 마이어스의 19일은 한국의 껍데기만 본 숫자였습니다. 실제 한국은 그 껍데기 아래에 215일이라는 거대한 안반을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화상회의에서 홀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마이어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9일이라며? 마이어스가 더듬거렸습니다. 공개 데이터 기반 분석에서는 분명히 19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개 물량을 우리 정보 당국에도 노출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CIA가 한국의 기름 탱크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홀든이 입술을 일자로 굳히며 말했습니다. 됐어. 비축유가 215일이면 에너지로 조르는 건 무리야. 하지만 비축유는 언젠가 떨어져.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 같은 결말이야. 200일 뒤를 보자고. 하지만 홀든의 말투에서 이전의 자신감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의 기술을 자부하던 워싱턴의 매파가 처음으로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잔 속에 얼음이 녹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19일이 215일이었다면 한국이 숨기고 있는 다른 카드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 답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축유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워싱턴의 심장을 겨냥한 진짜 무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세 번째 발표가 나온 것은 비축유 공개로 워싱턴이 흔들리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격이 한 단계 올라간 것 자체가 메시지였죠. 대한민국 정부는 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전국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최대 출력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전력 생산의 33%를 담당하던 원전 비중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33%에서 40%로 얼핏 들으면 7%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반도체 생산 라인, 조선소, 철강 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등 한국 수출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 대부분을 중동, 기름 한 방울 없이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유가상한제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215일 비축유로 시간을 벌었으며 이제 원전으로 산업 기반 전력을 완전 자급한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1년을 막히더라도 국가 시스템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모든 레버리지, 에너지 의존, 해상 수송로 보호, 안보 불안이 한꺼번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홀든뿐 아니라 에너지부 차관과 펜타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략기획 담당까지 참석한 확대 회의였습니다. 홀든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자신만만한 포식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게 볼펜을 돌리는 손가락만이 화면에 잡혔어요. 브레넌, 현지 분위기 알려줘. 서울은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주식시장도 초기 충격에서 회복했고 소비자 물가는 정부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원전 가동률 상향 발표 이후 산업계의 신뢰도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풀가동하면 LNG와 석탄 발전 의존도가 확 줄어듭니다. 중동 의존 구조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단기 미봉책이 아니라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마이어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연료인 우라늄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결국 외부 자원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 원전 연료는 석유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라늄 연료봉 한번 장전하면 18개월에서 24개월을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치 해견료를 확보하고 있고 우라늄 공급선도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어서 호르무즈 봉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어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홀든이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에너지로 한국을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에너지 방어 체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육아 통제, 215일 비축유, 원전 풀가동, 이 세 겹의 방패를 동시에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홀든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2주 전 NSC 회의실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며 3주면 충분합니다라고 장담하던 그 확신의 빛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풀가동 선언이 워싱턴, 도쿄,
베이징의 전략가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또 다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회의가 끝난 뒤 펜타곤의 전략기획 담당이 홀든에게 별도로 보낸 메모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메모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메모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잠재적 핵 역량 재평가 필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사용외견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이 있다. 한국이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면 이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 한국은 이미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여 실전 배치했으며 이것이 핵물질 추출 잠재력과 결합될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조용히,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워싱턴에게는 어떤 명시적인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칼은 칼집에 꽂혀 있는 칼입니다. 언제 뽑힐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 상대방의 모든 계산을 마비시키니까요. 홀든은 그 메모를 읽고 즉시 CIA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전부 올려 재처리 시설 동향, 우라늄 농축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움직임 전부. 하지만 CIA가 보고한 내용은 홀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어떠한 핵무기 관련 불법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전과 핵시설은 IAEA 사찰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었어요. 핵비확산 조약을 한치도 위반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투명성 뒤에 숨어 있는 잠재적 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 서울은 워싱턴을 향해 단 한마디의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원자로의 터빈을 돌리고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며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 없는 행동들이 워싱턴의 전략가들 머릿속에서는 천둥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면 그들이 정말로 핵이라는 칼을 칼집에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한 가지 질문이 백악관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똑같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도쿄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일 안보 체제의 하위 파트너,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압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에너지 위기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며 잠재적 핵 역량까지 키워가는 한국은 일본이 상상해 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우리 일본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은 사드 배치 때 한국에 8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 보복을 가했었죠. 그때 한국 경제는 눈에 보이는 타격을 입었고 베이징은 언제든 그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라는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도 꿈쩍 않는 한국을 보면서 베이징의 계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에너지 압박도 버텨내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 하나가 움직이자 워싱턴, 도쿄, 베이징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돌멩이 하나가 강대국들이 짜놓은 거대한 바둑판 위에 떨어지면서 판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방어에 성공한 것까지는 인상적이었지만 워싱턴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판을 뒤집으려면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중동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미국의 처참한 실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기업에 비유한다면 그 기업의 가장 비싼 상품은 공포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공포를 팔아서 동맹을 관리하고 적을 억제하며 국제 질서를 유지해온 거죠. 하지만 그 상품의 품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중동 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워싱턴이 자신 있게 내걸었던 이란 정권 붕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황은 미국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비용이었습니다. 이란이 전장에 쏟아내는 주력 무기는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한 대 만드는데 고작 25,000달러. 하나로 약 3,300만 원짜리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걸 막기 위해 미군이 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350만 달러. 하나로 47억 원입니다. 140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겁니다. 3,3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잡겠다고 47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건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금도끼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파리를 수천 마리씩 동시에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이 잔혹한 비용 교환비가 하루 2억 8천만 달러라는 전문학적인 전쟁 비용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미군의 최첨단 조기 경보 레이더 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그 레이더의 가치는 무려 1조 2천억 원. 미국 방공 체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NSC 내부 브리핑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는 미국의 GPS가 아닌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과 러시아의 글로나스가 제공하는 유도 신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전파 방해를 걸어도 이란의 무기들은 중러의 독립적인 위성 시스템을 타고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하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와 기술을 통해 이란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사실상 세계국을 상대로 외로운 대리전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정보가 취합되면서 저희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미국은 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의 비대칭 전술에 국방 예산을 갉아먹히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파병 거부를 시작으로 동맹국들이 이탈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쟁 비용과 유가 폭등으로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호텔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처음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권리로 동맹에게 함께 지자고 강요하는 거지? 한국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을 거부한 것은 반미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계산이었어요. 미군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전쟁에 한국의 이지스함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던져넣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제 안에서 커져가고 있을 때 홀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유가 잡아야 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어. 중간선거 전에 물가 안 잡으면 끝이야. 어떻게 잡을 건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홀든이 말했어요.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기로 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0일간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중단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명목으로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그토록 부르짖어온 가치 외교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동맹인 한국에게는 피와 돈을 바치라고 겁박하면서 정작 자기 경제가 흔들리니까 어제의 적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전쟁 범죄를 자행한 러시아의 석유를 사주면서 한국에게는 그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하라고 강요했던 미국. 이 위선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저는 28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섬겨온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저는 즉시 예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놓칠 리가 없다. 미국 스스로 러시아 제재를 풀어버렸으니 한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거래할 명분이 완벽하게 생긴 겁니다. 미국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였어요.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홀든, 당신은 한국을 조르려다가 자기 목을 조른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바로 그 직후였으니까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감은 스문의 시간도 안 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가지 폭탄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제재 전선에서 한국이 발을 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적 핵폭탄이었죠. 두 번째, 대한민국은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는 독자적인 에너지 직수입 공급망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안전한 러시아 극동 항구를 통해 초저가 원유와 LNG를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발표가 나온 순간 저는 화상회의를 통해 홀든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홀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조차 이번에는 그를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러시아 제재를 풀었으니까요. 미국 스스로 자국 경제를 위해 러시아의 석유 밸브를 열어놓고 동맹에게는 러시아와 거래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성명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완화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동일한 현실적 판단에 기반하여 극동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권적 결정입니다. 이 성명의 핵심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왜 안 되는데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 외교의 정밀함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카드를 꺼낸 겁니다. 유가상한제로 내수를 안정시키고 215일 비축유로 시간을 벌었으며 원전으로 산업 기반을 지키고 마침내 미국이 스스로 만든 틈새를 파고들어 러시아 에너지 직거래라는 최종 카드를 던졌습니다. 네 겹의 방패가 하나의 완벽한 전략으로 맞물린 거였어요. 이것이 결합되면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원전 33%로 산업 기반 전력을 자급하고 나머지 수송과 민생용 화석연료는 러시아 극동 루트로 확보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10년을 막히더라도 대한민국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소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에는 홀든도 마이어스도 펜타곤도 예상하지 못한 외교적 부수 효과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북한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봉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파트너입니다. 북한은 포탄과 병력을 줄 수 있지만 첨단 기술과 외화를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러시아 카드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위험한 군사 결탁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외교적 쐐기가 된 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빌미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때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적진 깊숙한 곳과 직접 소통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더 넓고 튼튼하게 재편한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연쇄적인 발표 이후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시가총액 6,8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유럽 동맹국 3개국이 추가로 호위 연합 불참 의사를 밝혔고 총 7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중동 전략 실패를 추궁하는 청문회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홀든이 대통령에게 불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홀든을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3주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며. 3주 지났어. 무릎 꿇은 게 누구야? 홀든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백악관은 2가지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리처드 홀든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인적 사유로 사임한다. 둘째, 후임으로 온건파 외교 전문가가 임명된다. 정확히 3주였습니다.
홀든이 3주면 한국은 무릎을 꿇는다고 장담한 바로 그 3주 뒤에 무릎을 꿇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홀든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28년간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홀든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후임 보좌관은 취임 이틀 만에 한국에 긴급 특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사가 전한 메시지는 홀든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파병 요구 철회, 방위비 특별분담금 논의 백지화, 한국의 주권적 외교 결정 존중, 에너지 안보 분야의 신규 기술 협력 제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환경 보장, 협박이 아니라 구애였습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한국은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푼의 부당한 전쟁 비용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역으로 우리의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홀든이 해임되고 한 달이 지난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 문서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공식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서울 광화문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이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박준호 전 외교부 차관보였습니다. 서울 주재 시절 제 카운터파트였고 4년간 셀 수 없이 마주 앉아 회의를 했던 사이였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아버님 제사가 지난달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서울에 있을 때 한 번 뵌 적 있잖아요. 6.25 참전용사 행사에서. 박준호의 아버지 박영철옹은 6.25 전쟁 당시 17살의 나이로 학도이용군에 자원한 분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 제8군과 함께 싸웠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외무부에 들어가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았어요. 저는 서울 주재 시절 한미동맹 기념 행사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고 악수를 하는 손의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느리게 또박또박한 영어로요. 미스터 브레넌, 나는 17살 때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평생 감사하고 있소. 하지만 동맹이란 건 한쪽이 영원히 빚을 지는 관계가 아니오. 언젠가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요. 그때는 정중한 인사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박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그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이 도시에 왔을 때 가방 안에는 여러분의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오퍼레이션 프레셔 포인트.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겁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겠다는 계획서였죠. 박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28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전문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관리인이었어요. 워싱턴이라는 제국의 관리인. 한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파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준호의 아버님이 17살에 낙동강에서 싸우셨을 때 그분은 미국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죠.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운 거였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나라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판단하며 필요할 때는 세계 최강대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박준호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종속적인 동맹에서 대등한 동맹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사이로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벚꽃이 흩날리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수백 년 전에도 강대국의 침략 앞에서 칼을 들고 바다에 나간 장군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 21세기의 외교 전장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하면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 아파트 단지들, 공장지대, 원전의 하얀 돔, 항구의 정박한 컨테이너선들.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고 유가가 $130를 넘기고 세계 최강대국이 협박을 해도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수출 화물선은 묵묵히 바다를 갈랐으며 주유소 가격은 1,680원에 고정되어 있었고 국민의 일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최신 전투기의 숫자도 핵탄두의 개수도 아닌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힘, 강대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력. 시청자 여러분, 저 마이클 브레너는 28년간 미합 중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다녔고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의 전면적인 압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 강대국을 협상 테이블에 무릎 꿇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리처드 홀드는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습니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는 기계라고요. 하지만 그 기계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홀든의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그의 정치 생명을 인출해갔습니다. 3주면 무릎 꿇을 것이라던 나라가 3주 만에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시킨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지만 한국의 승리는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니까요. 수십 년간 원자력 기술을 연마한 과학자들,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한 공무원들, 물가 앞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한 국민들, 그리고 강대국의 협박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지도자의 결단.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워싱턴이 호루라기를 불면 뛰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도쿄가 깔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베이징이 경제 보복으로 길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빛을 내는 나라입니다. 원자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공장을 돌리고 자체 개발한 미사일로 하늘을 지키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당당한 주권 국가입니다. 17살에 낙동강에서 싸웠던 박영철 할아버지가 꿈꿨던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동맹. 그 꿈이 70년이 지나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 사람의 외교관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28년 경력의 외교관이 직접 고백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